오늘 많은 분들과 또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기 혹시 현수막 보이시나요? 예, 오늘 어메이징 레이스 베이징의 그 멤버분들이 준비해 주신 현수막입니다. 원래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오늘만 특별히 저렇게 있고요. 네, 네,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리고 간단히 광고 아닌 광고 말씀드리면 이 공간이 조금 많이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말씀드립니다. 이 공간은 이제 영업 공간으로는 안 쓰고요. 지금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관리자가 없어서 대대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지 못했다가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후원사들, 협찬사들 물건을 전시해 놓는 선반을 만들어서 저렇게 전시하고 하고 있고요. 곧 영상도 만들 예정입니다. 저기 전시돼 있는 걸 가지고 저희 영상에 삽입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조명이 강화돼서 지금 조금 밝은 느낌, 예전에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그 주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밝아졌고 문이 생겨서 이제 1층에서 이제 노래 틀어놓고 마감을 해도 저희 쪽에 안 들리는 그런 거고, 지금 이 마이크 시스템이 생긴 것도 되게 혁혁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그 계단 내려가실 때 왼쪽에 보시면 이 공간을 앞으로 이용할 어떤 커뮤니티들의 홍보 포스터까지는 아닌데 그 스케줄러들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 모임도 열리고 부동산 모임도 열리고 엔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다음에 스타트업 쇼케이스라는 스타트업 모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장학개론의 심화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또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공유 FC와 더불어서 이 공간을 이제 좋은 콘텐츠로 입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낮 시간은 여전히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낮 시간을 고정적으로 활용해서 뭔가 여기서 의미 있는 걸 하고 싶으시다면 비용 없이 지금 말씀드린 커뮤니티 다 비용 없이 하는 거고요. 그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브라운백 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다음 주쯤에 이제 커피 머신이 저기에 브라운백 후원으로 자동 커피 머신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 있으니까 간단히 요리할 수 있고, 전자레인지를 지금 누가 수소문해가지고 곧 올 예정인데, HMR 제품도 이제 저희가 여기서 바로 간식으로 드실 수 있게 저쪽에 이렇게 한쪽에 쌓아놓고 전자레인지도 갖다 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은 뭐든지 다 무료로 이용되는 공간입니다. 예, 물론 그건 이제 여기 공유 FC나 저희 이제 사전에 이제 어레인지된 팀들이 하는 건데요.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사 협찬사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협찬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해주시는 한국 말랭카에서 허니 너겟인데요. 진짜 매주 먹는데 너무 맛있고 달고 좋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회사인 유니레버 코리아에서 정식으로 수입하는 치킨 스탁입니다. 이제 크노르 치킨 부용이라는 제품인데요. 경쟁사 제품보다 한 3배 정도 농축이라서 매장들에서 쓰시기에 굉장히 효율성 있고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드원에서 오징어 채볶음하고 이제 기타 그 반찬류 지원해 주셨습니다. 브라운백 커피에서 항상 신선한 원두 이렇게 볶아서 주시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시작할까요? 준비되셨나요? 저희 우리 오늘 중국 해외 마케팅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윤승진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컴퍼니의 윤승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렇게 먼 길 오신 거에 아깝지 않을 만큼 많은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진 찍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모인 것도 인연이니까 제가 오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진을 한 방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어로 이제 김치라는 말이 치에즈라고 해요. 가지라는 뜻인데 치에즈로 제가 한 방 찍을 테니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치에즈. 감사합니다. 제가
강연을 많이 해본 게 아니라 되게 뭔가 어색하고 뭐랄까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강의의 주제는 중국에서 만난 4차 산업혁명과 외식업의 미래입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게 지금 중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단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마케팅에 대해서 현장에서 쓰이는 것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들,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ICT와 관련된 변화, 그리고 그것이 중국 외식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변화들은 곧 우리에게 올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했었던 그런 활동들을 통한 기회,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일을 하실 때 주의해야 하실 것, 그리고 중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강의 주제가 굉장히 거창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외식업의 미래입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여러분은 혹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있으십니까?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개념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AI가 있고 빅데이터, 핀테크, O2O 등등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SNS 상에서 약간 조금 이슈를 끌었던 그런 영상이 하나 있죠.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존고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지금 미국에 이번 달에 오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아마존고 영상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이 아마존고 앱을 켜고 이 매장에 QR코드를 스캔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센서를 통해서 제가 고르는 물품이 자동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입력이 되고, 저는 나갈 때 줄서기나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퇴장을 합니다. 돈을 내고 가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No lines, 줄을 서지 않고 no checkout, 계산하지 않으며 no register, 등록이 없이 이런 자연스러운 결제가 이루어지는 3노 정책을 표방하는 이 아마존고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생활 습관과는 다른, 이전과는 다른 편리함이 있습니다. 저는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이전과는 다른 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진화되어지고 편리해진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1차 산업혁명은 제가 교과서적인 얘기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증기기관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계화 혁명이 일어났고, 우리는 교통의 이런 시공간의 축소를 가져왔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발명을 함으로써 대량 생산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는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을 거치면서 온라인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2015년부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 말하길 정보통신 기술, ICT 기술의 융합, 그래서 만물 초지능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아직도 이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는 듯한 이 만물 초지능 혁명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사실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스마트폰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지금 여기 혹시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스마트폰을 켜두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에 우리는 항상 접속해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다녔던 이 온라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빅데이터를 만들어 왔고, 또 온라인 세계에 항상 접촉해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초연결 사회라는 말은 곧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 사람과 사물의 연결, 그리고 사물과 사물이 연결된다고 합니다. 초연결 사회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모습을 중국에서 봤습니다.
제가 2017년 7월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처음에 돌아와서 느낀 게, 한국에서의 삶이 뭔가 불편하다. 중국에 비해서 뭔가 불편한데? 라는 거를 계속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게 무엇인고 하니, 중국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무언가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QR코드를 스캔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저희가 궁금한 게 생기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는 습관이 생겼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QR코드를 스캔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중국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QR코드를 보고 스캔하고 있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QR코드가 왜 중요한가? 사실 이 QR코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출입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중국에는 어느 곳곳에나 이런 광고판이나 저런 POP물이나 곳곳에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QR코드를 스캔을 합니다. 제가 QR코드를 스캔을 하면은 저는 이 광고판이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뭔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던, 사실 QR코드는 한국에서 옛날에 그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하다가 이게 시기를 타지 못하고 가라앉았었죠. 근데 중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이 QR코드가 굉장히 많이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의견은 중국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에 대한 해석이 이 QR코드보다 어렵기 때문에 QR코드가 발달했다라는 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중국의 카카오톡인 위챗이 이 QR코드를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습관화시켰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왜 QR코드를 쓰는 습관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공유 자전거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뉴스에서 중국의 공유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사실 이 공유 자전거는 지금 중국에 가보시면은 베이징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보다 공유 자전거가 더 많을 정도로 길거리에 사람이 10명이면 공유 자전거는 한 2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 많은 공유 자전거가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공유 자전거를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유 자전거가 중국에서 막 확산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어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 기사에 중국에는 공유 경제가 발달하고 있다. 그런데 왜 발달하냐? 이제 중국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서로 물건을 나눠 쓰는 데 익숙하다. 그래서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댓글이 밑에 걸려 있는데, 그 댓글이 베스트 댓글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공유 자전거를 사용한 사람으로서 그 댓글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유 자전거를 사용해 보지 못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편리함을 뭔가 시기하는 말투로 써놓은 댓글이기 때문입니다. 공유 자전거가 왜 확산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일단 첫째, 중국은 자본으로 밀어붙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곳곳 길거리에 자전거가 이렇게 많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실제로 가보시면 놀랄 정도로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에 있는 공공 자전거 따릉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유 자전거들이 길거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냐? 저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킵니다. 공유 자전거 앱을 키면 제 주변에 있는 자전거가 스마트폰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앱을 켜서 자전거를 찾기보다는 제 앞에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키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자전거에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합니다. 제가 자전거에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띠리릭 소리가 나면서 자물쇠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 자전거를 열심히 탑니다. 제가 타는 이 거리와 이동 거리는 모두 다 제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고정된 자리가 아닌 제가 가고 싶은 그 목적지에서 저는 자리에서 내리고 그 자물쇠를 잠굽니다. 그러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결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이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식이 따릉이를 이용하는 방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를 정도로 편리하고 간편합니다. 이 공유 자전거뿐만이 아닙니다. 공유 충전기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공유 충전기는 아마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개념이실 것 같아요.
예전에 샤오미의 무선 이동식 충전기가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죠. 사실 중국에서는 그건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은 이동식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다 이 공유 충전기의 개념을 이용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이제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앱을 킵니다. 앱을 키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주변에 이 공유 단말기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앱 단말기가 있는 곳으로 가서 보시는 바와 같이 QR코드로 스캔을 합니다. QR코드로 스캔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안에 있는 무선 충전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나온 무선 충전기로 충전을 하고 저는 거기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충분히 충전을 시키고 나서 다시 앱을 킵니다. 앱을 켜고 다시 무선 충전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아무데나 꽂아 놓습니다. 이게 바로 무선 충전기의 개념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공유 충전기뿐만이 아닙니다. 공유 자동차도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제가 핸드폰을 켜서 사물을 찾고 QR코드를 통해 사물에 접속합니다. 제가 이것을 들고 어디 도망가거나 뭐 훔치거나 그러면 어떠냐고요? 그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물들은 다 온라인에 접속되어 있고 제가 어디를 가든 어디를 반납하지 않든 다 온라인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QR코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념이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개념이었다면 앞으로 말씀드릴 개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우버 아시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카카오 택시와 비슷한 개념인데 중국에는 띠띠다처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띠띠다처가 중국의 우버를 인수할 만큼 중국에서는 독보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어플인데요. 띠띠다처는 제가 핸드폰을 켜서 제 주변에 있는 등록된 운전자를 찾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카카오 택시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 택시 같은 이 띠띠다처를 사용해서 저는 제가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정확한 계산과 예전에는 사실 제가 2년 전만 해도 이제 중국을 출장 다니면은 이제 헤이처라 그래서 기차역을 나오면 있는 그 택시 운전 기사죠. 그 사람들을 타면은 그 사람들이 막 뺑 돌아서 가거나 뭐 어디 갔다가 갑자기 위협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띠띠다처가 생긴 후로부터는 그럴 걱정을 하실 게 없는 게 정확하게 제가 가는 위치를 계산해서 돈이 계산이 되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내릴 때는 자동으로 돈 계산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그 기사의 서비스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평가하는 이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은 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 굉장히 친절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공항에서 띠띠다처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 기사님이 내려서 저의 짐을 꺼내주시고 인사까지 공손하게 해주시면서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서비스의 태도가 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이 O2O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38%라고 합니다. 중국 전 인원 중에 38%면은 5억의 인구입니다. 5억의 인구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배 정도가 되겠죠. 근데 5억의 인구가 사실 중국에는 통계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 5억의 인구가 베이징에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거의 베이징의 100%의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너무나 자신의 삶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저희와는 다른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QR코드를 스캔하는 습관이 있다 그랬죠. 이 QR코드의 스캔하는 습관을 기반으로 핀테크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이 핀테크의 기술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직한 이 텐센트라는 기업의 위챗과 마윈의 알리바바 이 두 개의 기업이 경쟁적으로 발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핀테크를 통해서 지금 중국의 현재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2014년 처음에 중국에 파견을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편의점에서 이런 QR코드를 통해서 스캔을 하면 페이백을 주는 이벤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국에는 신용카드의 사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전에는 현금을 주고 거스름돈을 받는 지금과 같은 그러한 텐센트라는 기업이 편의점과 제휴를 맺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저의 위챗을 켜서 QR코드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이 QR코드 단말기를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돈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요. 그런 이벤트를 제가 일주일 내내 이 서비스를 쓰면은 저한테 한 1,000원 정도를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이후에는 이제 이게 너무 편리해서 굳이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제가 핸드폰 하나만 갖고도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사회가 됐고 지금 현재는 심지어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던 지하철에서조차 이 QR코드 스캔을 통해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노점에 있는 이 노점상조차 오른쪽 아래에 QR코드를 통해 돈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리를 만들다가 돈을 주면은 이렇게 거스름돈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QR을 스캔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금을 꺼내면은 안 판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귀찮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국어라는 거지도 QR코드를 보여준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이버 머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지가 와서 돈을 달라 그러는데 나 현금 없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본적으로 QR코드 결제가 가능한 위챗과 알리페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결제를 하는 방식의 차이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중국 베이징의 후통에 있는 카페입니다. 후통에 가시면은 고즈넉한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작은 카페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 작은 카페에서 이 멋진 바리스타에게 커피를 한 잔 시켰습니다. 주변에 정말 작은 카페죠. 이 사람에게 저는 서비스를 받고 옆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스캔을 하고 그 사람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 스캔을 하고 이 돈 맞냐? 그러면 맞다 라고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결제를 한 후에 이게 복권 이벤트입니다. 저의 결제 기록이 이 매장에 남는 것입니다. 제가 복권을 긁고 뭐 1 플러스 다음에 오면은 30% 할인이라는 프로모션에 바로 참가할 수 있죠.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외식업에서 어떻게 보면 고객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했죠. 명함을 놓으면은 뭔가 서비스를 준다거나 아니 고객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의 중국 사회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객의 정보가 자연스럽게 사이버 머니를 결제함으로써 이 매장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식업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책상마다 뭔가 빨간색 QR코드가 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으면 직원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메뉴판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QR코드를 통해 주문을 하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번 이 매장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 제가 QR로 스캔하겠습니다 하고 제 핸드폰을 꺼내서 이 QR코드를 스캔합니다. 이런 식으로 QR코드로 스캔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위챗에 있는 온라인에 바로 접속이 돼서 아래와 같은 메뉴판에 바로 장바구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이렇게 메뉴를 담은 후에 여기 있는 씨앗단 버튼, 결제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결제가 일어납니다.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주문을 하고 나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다시 QR코드로 결제를 합니다. 저는 카운터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제가 앉는 자리에서 제가 먹은 음식들을 확인을 하고 결제를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 갔을 때 찍은 영상입니다. 스캔을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문구가 주문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버튼을 열면은 이렇게 귀여운 게 나오면서 제가 주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결제를 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먹은 음식과 223원이 되어 있죠. 저는 버튼을 누르고 제 버튼에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그럼 결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 보여드리고 나서 이루어진 시간이
10초도 되지 않는 순간에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매장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자, 양꼬치를 먹고 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이 이제 QR 코드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QR 코드로 결제를 하고 제가 먹었던 걸 확인합니다. 592원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저의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럼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러한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무서운 게 제가 처음에 회사를 퇴직하고 2017년 중순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앱의 운영이 그렇게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메이징 레이스 베이징 1차를 통해서 다시 2개월 후에 갔을 때 굉장히 그 프로세스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사용할 수 있었고요. 2차를 통해서 2개월 후에 또 갔을 때는 이 매장뿐만 아니라 다른 매장에서도 똑같은 이 결제 프로세스를 발견할 수 있었고 3차 때는 대부분의 매장들이 현재 지금 다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종업원 보호웬 부르고 일로 왔습니다. 종업원이 왔는데 종업원의 옷에 뭔가 QR코드가 박혀 있죠. 뭐라고 써 있냐면 팁에 감사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면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그 친구의 QR코드를 스캔을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3원,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원래 중국은 팁의 문화가 아닙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이걸 가능하게 했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걸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종업원도 자기가 이걸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된 상황이고요. 이게 이 매장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좀 앞서 나간다는 외식 브랜드들은 다 이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사계 민복 카오야점이라는 베이징의 유명한 카오야, 그러니까 베이징 덕 요리점입니다. 여기는 고급 음식인 카오야와 서민 음식인 베이징 짜장면을 같이 팔아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인데 특히나 자금성 고궁 옆에 위치해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사람들이 정말 줄을 서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줄을 설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매장에 가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뭔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POP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POP물을 스캔을 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걸 QR코드를 스캔해서 게임에 참가하세요. 게임에서 1등을 하면은 아래와 같은 메뉴를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QR코드를 스캔하니까 이런 것처럼 단순한 게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단순한 게임을 해서 1등을 하면은 그 1등이라는 개념이 이 매장에 와서 QR코드를 통해서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끼리의 비교를 통해서 제가 1등을 했을 때 상을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KFC입니다. KFC에 갔는데 한국에는 키오스크가 많죠. 중국은 QR코드를 통해 제가 온라인으로 들어가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스럽게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굳이 비싼 돈을 주고 키오스크를 쓸 필요가 없죠. 지금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글로벌 프랜차이즈들은 이러한 시스템으로 줄을 서지 않고도 계산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춘절 크리스마스 때 저희 와이프와 함께 갔던 그 음악이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여기에 근데 특별한 책상에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QR코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가 보니 이런 식으로 제가 접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뭔가가 있어서 제가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저 화면이 저기 공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 위에 이렇게 띄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뭔가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뭔가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과 자리에 앉아 있는 제가 저 QR코드 담벼락 기능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음악이 좋거나 추천 음악이 있거나 그럴 때 온라인을 통해 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요청을 하면은 그걸 보고 사회자가 이런 음악을 틀거나 다른 음악으로 바꾸는 이러한 기능을 지금 앱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이 카페는 유기농 카페입니다. 이 카페에서 또 QR코드가 있죠. 제가 QR코드를 스캔해 보니
여기는 유기농 카페인데 외국에서 들어왔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카페 브랜드에 대한 소개를 자세하게 써놓았으며 이 안에서 어떠한 커뮤니티가 있다라는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샵이 뭔지 들어가 보니 여기에서는 유기농으로 만든 뭐 음식들, 심지어 건강과 관련된 산소 마스크, 그리고 뭐 운동을 할 때 쓰는 물통,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저거는 내가 마라톤에 참가할 수 있는 뭐 티켓, 그리고 PT를 받을 수 있는 회원권까지 팔고 있었습니다. 외식업에서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브랜드가 제공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그 브랜드가 소구하는 가치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웨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여기는 베이징 왕징에 있는 소호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권입니다. 여기에 있는 서비스인데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에 언제부턴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단말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서 가까이 보니 제가 이 단골집은 자주 가기 때문에 어떤 요리가 있는지 다 알고 있죠.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이 앱에 접속을 해서 메뉴를 주문합니다. 그러면은 메뉴가 완성되면은 주방에서는 이 단말기 안에 그 메뉴를 넣습니다. 그럼 저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요리가 다 됐다는 메시지가 오고 저는 이곳에 가서 그 메시지를 보며 이 메시지 속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있는 음식을 뺏어 먹습니다. 이게 무슨 서비스일까요? 일을 하는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이 아깝죠. 근데 매장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줄여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제가 매장에 가지 않아도 미리 주문을 하고 미리 얘기를 하면 여기서 요리를 만들고 이 단말기로 넣으면 저한테 메시지가 와서 저는 가서 밥만 먹고 나오게 됩니다. 매장 입장에서는 테이블 회전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죠. 이런 서비스가 중국에서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달. 중국의 배달은 우리나라처럼 옛날부터 배달의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배달 오토 시스템이 발달되고 나서부터 배달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변화들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어떠한 기회를 잡아야 되는가를 이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 메이탄 디엠핑이라는 업체는 중국 1등의 푸드테크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서비스들은 이 업체가 개발을 하고 사람들한테 파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다 뿌립니다. 무료로 모든 매장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변화가 빠른 일을 무료로 모든 매장에 뿌리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이 플랫폼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자신의 수익 구조를 찾기 시작하겠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메이탄 디엠핑의 사업 부문을 나눠놓은 표입니다. 이 위에는 온라인의 영역으로 이제 소셜 커머스, 배달, 미리 주문 서비스, 단기는 고객을 유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오프라인 상에서는 고객이 매장에 왔을 때의 체험들,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면 그 시스템이 주방으로 가고 이 고객이 결제를 하고 밖으로 나가면은 그 고객의 데이터가 이 매장에 남아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 이게 바로 중국에서 말하는 스마트 매장이다. 중국의 미래가 아닌 중국의 현재입니다. 지금 중국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변화 속에서 발견한 기회, 이 배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음식 배달 시장은 2011년부터 연평균 50.3%씩 2018년까지 정말 폭발적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배달 이용자 수가 3억 명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네티즌의 40%가 이 배달을 사용합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지금 배달을 사용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4명이
자기가 일주일 내에 배달을 한 번 이상 시켜 먹은 경험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주일 내에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꽤 많으시네요. 뭐 어쨌든 지금 몇몇 분이 손을 들었는데 이 정도로 중국 사람들에게 이 배달이 굉장히 일상생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배달 시장은 크게 세 가지 업체가 3분하고 있습니다. 이 메이트안이라는 기업과 으얼러머라는 기업 그리고 바이두라는 이 세 개의 IT 공룡들이 3분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메이트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국의 3대 플랫폼 중에 가장 많은 일평균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는 메이트안은 지금 저게 2017년 6월 자료입니다. 하루에 주문량이 하루에 거래량이 1,200만 건입니다. 지금은 제가 찾아보니 1,800만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중국 사람들이 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소비하는 배달 주문량이 1,800만 건입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봤을 때 배달의 민족에서 한 달 동안 하는 주문 처리량이 1,000만 건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중국에서는 그 1,800만 건을 하루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배달 기업으로 비교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세 개 업체가 앞에 있고 배달의 민족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는 굉장히 높은 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